안녕하세요. 나란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송미인곡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미인곡은 지난 우리 수업 때 삼위인곡을 좀 수업을 진행했었죠. 그 삼위인곡의 속편이고요. 가사문학을 또 대표하는 어떤 작품이면서 동시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출제가 됐었고 또 출제될 가능성이 또 높은 작품이고, 이번 고2 문학 같은 경우 내신에서도 다뤄지는 어떤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배워두시면 또 고전 시가에 또 자신감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학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겨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겨이고 적이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겨이고 하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송미인곡은 또 한 가지 삼위인곡과 다른 점, 첫 번째가 이 대화체 형식으로 이 송미인곡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인물을 두 명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편의상 우리가 감녀, 을녀라고 하죠. 뭐 A녀, B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감녀, 을녀가 서로 대화를 전개하는데, 여기서 그 작가 송강정철의 페르소나, 송강정철이 내세우는 주된 화자는 을녀가 되고요. 이 감녀는 내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화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녀가 저기 가는 저각시라고 하고 있는데, 저기 가는 저각시가 바로 을녀가 되는 거예요. 본뜻도 하구나, 천상백옥경을 어디하여 니별하고 천상백옥경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천상백옥경은 그 간혹 이 백옥경 자체가 옥황상제님의 공간인데요. 이것을 뭐 백옥경을 옥황상제님의 궁궐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백옥경이 바로 백옥루를 말하는 거고요. 이 백옥루가 있는 경, 바로 도시, 수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옥황상제님이 계시는 공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백옥루가 있는 수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천상백옥경은 이 을녀에게 있어서 과거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화자의 공간이 아니라 화자가 연모하는, 여기에 등장하는 미인이 계신 미인의 현재의 공간이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주된 화자, 을녀죠. 을녀에게 있어서 을녀에게는 과거의 공간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하늘이기 때문에 천상계에 있는 존재가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적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적강 모티브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천상백옥경을 어디하여 이별하고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하늘나라 사람이 지상으로 내려온 적강 모티브가 있다. 해다 저 저문날에, 해다 저 저문날, 그러니까 해가 진 날을 말하는 거죠. 누를 보러 가시는 거,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라고 하면서 감녀가 을녀에게 질문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해다 저 저문날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적 배경이 되는 거죠. 시간적 배경이 된다. 이렇게 감녀가 이제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을녀가 감녀의 질문에 답을 하는 대목.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을녀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어와 너여이고 어와 너구나, 내 사설 들어보, 내 이야기 들어보시오. 사설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를 사설이라고 하죠. 내 얼굴 이 거동이 님계함즉 한가마는, 내 얼굴, 이때 얼굴은 이 낯이 아니고요, 형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는 이제 이 얼굴이 이 낯을 말하는 거지만, 당시에는 이 형체, 모습을 말한다. 내 모습, 이 거동이, 내 형체와 형상과 나의 행동이 님계함즉 한가마는. 자, 근데 여기 님계함즉 한가마는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 약간 좀 겸손한 어떤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좀 상반되게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긍심의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할 때 좀 달리 해석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겸손한 표현으로 본다면 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하지는 않지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긍심의 표현이라면
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하지만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걸 참고하시고 내신 같은 경우에서는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좀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님계함즉 한가마는 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하지만은 또는 사랑받을 만하지는 않지만은 어딘지 날 보시고 어쩐지 나를 보시고. 자, 이때 나를 보시고의 나를 보는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임이 되는 거예요. 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로 난 여기 실세 너구나 하실 때,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나를 딱 보고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너구나, 너 나의 인연이야, 우리 가까이 지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나 봐요.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서. 자, 이제 다음 대목. 다음, 이래야 교태야, 이래야 교태야, 이래야 아양이야. 어지러이 굳었던지 어지럽게 굴었던지. 그래서 응석과 아양을 부리면서 내가 어지럽게 굴었는지. 반기시는 낯빛이, 반가워하시는 얼굴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가. 여기 이제 이 대목도 중요한데요. 뭐냐면 옥황상제님한테 내가 너무 이제 막 응석도 부리고 아양도 부리고 막 콧소리도 내면서 옥황상제님 하면서 막 이렇게 가깝게 어지럽게 너무 하니까 어느 날 이제 옥황상제님이 자기를 보는 얼굴빛이 막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옛날에는 막 다정스럽게 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를 보는 얼굴빛이 달라지셨다. 여기에서 바로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던지가 바로 을녀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이 되겠으며, 그래서 이별의 원인 또는 이유, 을녀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은 이래야 교태야 너무 어지럽게 굴었다. 그리고 반가워하시는 낯빛이 옛날과 달라지셨다. 그 모습의 주체는 바로 임인 거죠. 바로 임의, 날에 대한 임의 태도가 바뀐, 변화된 어떤 지점이 되겠습니다. 누워 생각하고 전전만측 니러 앉아 해야 하니, 일어나 앉아 해야 하니, 헤아리니까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였으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다라고 하고 있네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또 좀 중요한데요. 자신의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로 이별의 원인을 자기 자신으로, 이별의 원인이 자신에 있다라고 하는 바로 자책감의 어떤 심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삼위인곡과의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삼위인곡에서는 물론 주된 정서가 임에 대한 그리움이지만 임에 대한 어떤 원망의 어떤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이 송미인곡에서는 이별의 원인이 바로 내가 너무 이래야 교태야 아양을 이렇게 부린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죄다라고 해서 바로 이별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다라는 것도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은 죄가 산같이, 산처럼이라고 하는 매같이, 매가 산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같이는 같이란 뜻인데 바로 여기에서 직유법이 또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직유법도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뭐 일종의 이거를 과장법으로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산처럼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소 좀 과장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늘이나 원망하며 하늘을 원망하겠으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도 탓하지 않겠다. 바로 자기 탓이다라고 하고 있는 대목이죠. 마찬가지 여기서 모모를 모모하며 모모를 모모하랴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구절과 이 구절이 서로 대꾸를 또 이루고 있네요. 그리고 하랴, 하겠느냐, 탓하겠느냐, 탓하지 않겠다.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서리법이 되겠으며, 그래서 탓하지 않겠다. 서리법.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대꾸법. 서러 풀텨해니, 서러워 풀어 헤아리니. 자, 이때 설워 하는 부분에서 화자의 어떤 정서가 직접 제시되고 있고요. 풀텨해니, 풀어 헤아리니 라는 뜻입니다. 풀어 헤아리니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주의 탓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그 학생들이 이제 이 대목에서 좀 헷갈려하고 또 질문을 가끔 하는데요. 선생님 아까는 그 이 이별의 원인이 자기 탓이라고 했는데 이 대목에서는 조물주를 탓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물주를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얘는 조물주가 부여한 자신의 운명을 탓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때 조물주를 탓한다기보다는 조물주가 부여한 자신의 운명을 탓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책감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자책감의 표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을려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갑녀가 누굴 보러 가느냐, 천상백옥경을 이별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을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서 다시 금녀가 등장해서 잠깐 등장해가지고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오. 글란 생각 마오. 그런 생각하지 마시오. 너 탓이 아니야. 라고 하는 바로 갑녀의 위로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란 생각 마오는 갑녀의 위로가 된다. 조물주의 탓이 아니고 너의 탓이 아니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을려가 또 하소연하는 대목 가도록 하죠. 맺힌 일이 이셔이다. 맺힌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표시 좀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을려의 하소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을려의 하소연. 맺힌 일이 이셔이다. 맺힌 일이 있습니다. 한 맺힌 일이 있어요. 마음속에 풀지 못한 그런 서러움이 있어요. 님을 매셔이셔. 님을 모셔 지내봐서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얼굴. 자, 이때 물 같은 얼굴이는 일종의 직유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 같은 얼굴이는 직유법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뭐 물처럼 고우신 얼굴 또는 물처럼 맑으신 얼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물처럼 연약하신 얼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고 편하실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하실 때가 몇 날이었는가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죠. 편하신 적이 별로 없었다.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춘한 고열,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하고 있죠. 추일 동천은 가을날과 겨울 하늘이죠. 가을날과 겨울 하늘은 뉘라셔 모셨는고 누가 모셨는가, 옥황상제님을 잘 돌봐드리고 있는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여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고 있는데 사계절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이 송미인곡이 계절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난번에 삼위인곡 같은 경우에 시상 전개 방식이 바로 시간의 흐름이죠. 바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각각 옥황상제님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삼위인곡에서는 바로 시상 전개 방식이 계절의 흐름이지만 송미인곡은 계절의 흐름이 아니라 이따 좀 나오겠지만 공간의 이동이 시상전개 방식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죽조반 조성매 녀와 같이 세시는가. 죽조반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옥황상제님,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아침 진지를 드시기 전에 먹는 일종의 죽을 우리가 죽조반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제 자릿조반이라고도 합니다. 참고하시고, 조성매는, 자, 이때 해석 주의하시고요. 이때 매는 진지를 말하는 거예요. 식사. 그래서 우리 임금님이 드시는 식사를 우리가 수라라고 하죠. 아침조 저녁 석자에 아침 저녁 진지는 예와 같이 세시는가, 옛날과 같이 드시는가, 잡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때 세시는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서리법이 아니라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의문문이 된다. 진짜 몰라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죠. 자, 다음.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자시는고, 긴긴 밤의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목에서는
옥황상제님께서 지금 잘 계시는지 그 안위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대목이고요. 님다이 소식을, 님 계신, 다이는 계신, 쪽, 방향을 의미합니다. 님 계신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아무에게나 알고자 하니까 하는데,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오늘도 거의 지났다, 내일이나 사람. 이때 사람은 옥황상제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님의 소식을 전달해 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내일이나 임의 소식을 전달해 줄 사람이 올 것인가 라고 하고 있네요. 이제 임의 소식을 기다리다 못해서 직접 이제 밖을 나갔죠. 그래서 시상전개 방식과 관련이 있는데, 이 송미인곡의 시상전개 방식은 공간의 이동이다 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갑시다. 내 마음 둘 데 없다. 내 마음 둘 곳이 없구나. 어디로 가잔 말고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잡고, 나무를 잡고 밀고 바위를 밀치고, 높은 매에 올라가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좀 중세국어 어휘와 관련해서 말씀드려, 이 높은은 바로 뭐냐면요, 높은이 되는데, 이걸 이제 중철 표기를 해가지고 높은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고, 피읍을 바로 팔종성 표기를 진행을 해서 높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높은이 이런 표기가 됐다. 참고로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높은 매희, 산에 올라가니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산은 긍정의 공간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가죠. 구름은 커니와, 구름은 은커니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스일고, 안개는 무슨 일인가. 자, 그래서 이 시적 화자가 옥황상제님을 뵙기 위해서 이렇게 산에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기 있는 천상계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갑자기 뭐가 등장한다? 구름이 등장하는 거죠. 구름이 등장하고 안개가, 구름과 안개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게 임의 공간, 천상계는 임의 공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산은 화자의 공간이긴 한데 임과의 거리감을 단축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구름과 안개 때문에 옥황상제님을 뵙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구름과 안개는 뭐가 된다? 방해물이 되겠죠. 그래서 구름과 안개는 방해물이 된다. 또는 임금님과 나 사이에 그 이간질 시키는 그런 간신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산천이 어둡거니 산과 내가 어두운데 일월을 어찌 보며 태양과 달을 어찌 볼 수 있으며. 자,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일월이죠.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밝은 것, 그러니까 지금 태양하고 그 다음에 달이지 않습니까? 1월은 바로 이 태양과 달은 옥황상제님을 상징하는 것도 되지만 바로 임금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밝은 것들, 뭐 태양, 그리고 달, 그리고 북극성, 이 세 가지가 바로 임금님을 상징한다라는 거, 고전시가에서 충신연주지사의 어떤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는 작품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어떤 시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척을 모르는데 가까운 거리를 볼 수 없는데, 왜? 저 방해물 때문에, 구름과 안개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볼 수 없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천리를 바라볼 수 있으랴. 자, 이때 천리는 바로 일종의 옥황상제님과 내 사이의 어떤 거리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리만리는 바로 임과 나 사이의 어떤 거리감을 시각적으로 형상한 부분이다. 천리를 바라볼 수 있으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서리법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다음 대목으로 가도록 하죠. 차라리 물가에가 백길이나 보자 하니,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을 좀 보려고 하는데,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둔경 된뎌이고,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리둥절하게 또는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사공은 배 주인인 사공은 어디로 가고, 빈 배만 걸렸나니, 빈 배만, 사공 없는 비어있는 배만 걸려 있구나. 저희가 이제 이 대목에서도 방해물이 등장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 시적 화자가 임한테 가기 위해서 물가를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있는 물가에 갔는데
여기에 막 이렇게 물결도 세게 일고 물결도 막 크게 일고 그리고 바람도 강풍이 막 이렇게 부니까 배를 띄울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사공이 그냥 배만 이렇게 두고 사공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공이 없으니까 배를 타고 임한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가에서 여기 등장하는 이 바람이야 물결이야는 모두 옥황상제님께 가고자 하는 화자의 어떤 의지를 꺾어버리는 일종의 방해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바람과 물결도 마찬가지 방해물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아까 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과 안개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한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이 비어있는 배, 빈 배가 또 중요한데요. 이거는 일종의 객관적인 이 상관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상관물이 되는데 이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 바로 어떤 화자나 어떤 인물이 자신의 심리나 정서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동원한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이 객관적 상관물 속에 감정이입이 있는 건데요. 감정이입과 약간의 어떤 차이점, 구분점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감정이입은 정서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로운 배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서적인 어떤 정서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화자나 인물의 정서 상태와 거의 일치하거나 유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객관적 상관물은 이런 어떤 정서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화자의 정서 상태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하나의 예를 좀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 빈 배가 왜 객관적 상관물이냐면 바로 이 배도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화자도 을려도, 이게 선녀인데 을려가 선녀도 주인인 옥황상제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옥황상제님에게 버려진 거지. 이 배도 마찬가지 사공에 버려진 것처럼. 그래서 바로 을려의 어떤 심리 상태, 정서 상태를 드러나는 그런 어떤 동원된 사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앞서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화자의 정서와 이 경우는 같은 경우고 다른 경우도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데 그 예를 짧게 들어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자식들, 가족들을 외국으로 좀 유학을 보낸 아버지가 있다고 쳐요. 그 아버지가 좀 외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외로움과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 호수에 딱 나가가지고 호수에 앉아가지고 낚시를 딱 하고 있는데 그 낚시하고 있는 앞으로 오리 가족들이, 엄마 오리, 아빠 오리, 그리고 막 새끼 오리들이 막 다정하게 막 그 낚시하고 있는 그 아버지 앞으로 딱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오리들도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 헤어진 어떤 아버지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부각되는 거죠. 그 오리 가족들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화자와 인물의 정서와 다른 상황의 객관적 상관물이 동원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소설에서도 등장하기도 하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에 혼자 서서,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지는 해를 굽어보니까, 자, 이때 지는 해를 굽어보니까 이거는 시간의 경과가 되는 거죠. 시간이 이제 저녁이 됐어요. 자, 다음 이제 대목으로 갑시다. 님다이 소식이, 님다이 아까도 나왔었죠.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소식을 알지 못하는 거죠. 모첨 찬자리에, 모첨, 이때 모첨은 초가집입니다. 그래서 이 모첨은 화자의 현재의 공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여러분들 참고로 삼인곡에서 보면 소상강 남쪽 지역, 소상 남방, 하계,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화자의 공간, 현재의 공간은 여기서 모첨이 된다, 초가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좀 가끔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언급을 잘 안 하시긴 하는데요. 이 삼인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귀족적이고 약간 좀 그 양반 아녀자의 어떤 느낌이 좀 들고,
이 송민곡은 약간 좀 서민 아녀자의 어떤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어떤 차이점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실례를 들어서 우리 사민곡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막 비단 옷을 막 금자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 옷을 만든 다음에 막 백옥함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원앙금, 원앙이 수놓아 있는 어떤 이불을 막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사민곡에 등장하는 여러 소재들은 상당히 좀 귀족적이고 화려한데 우리 이 송민곡에서는 지내는 거처 자체가 기와집,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아니라 초가집에서 거처하기 때문에 좀 서민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모처럼 차가운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네요. 공간의 이동, 그래서 밑에다가 공간의 이동이라고 좀 쓰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산에 갔다가 그 다음에 물가에 갔다가 다시 이제 자기가 있는 모처음으로 온 거죠. 초가집으로 이렇게 공간의 이동이 보여지고 있고 이 공간의 이동이 바로 시상 전개 방식이 공간의 이동이다. 차가운 자리 밤중만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반벽 청등은 벽에 걸어둔 푸른 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고 누굴 위해서 밝아져 있느냐 켜져 있느냐. 자 그랬을 때 이 반벽 청등도 화자의 처지와 유사한 객관적 상관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비슷하죠? 집에 딱 방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외롭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옥황상제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오르며 내리며 산에 올랐다가 내리며 산에 내려왔다가 해 뜨며 반이니 헤매며 반이니도 일종의 헤매고 다닌다라고 하는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매고 다니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헤매고 다녔으니 적은 덧 역진하여 잠깐 동안 기력이 다해서 그렇죠. 막 산에도 갔다가 물가에도 갔다가 막 여기저기 다녔으니까요. 힘이 빠졌겠죠. 적은 덧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풋잠 잠깐 드는 잠을 말합니다. 선잠이라고도 하고 설잠이라고도 하죠. 잠깐 드는 잠에 빠졌으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정성이 지극했는지 꿈속에서 님을 보니까 자 그때 바로 이 꿈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 꿈도 일종의 공간이 되는데요. 바로 이 꿈이 임과의 재회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삼위인곡에서도 꿈을 꾸고는 싶어 했으나 꿈을 꾸진 않아요. 그래서 또 삼위인곡에서는 이 꿈속에서 임을 보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이 송미인곡과 삼위인곡의 어떤 큰 차이점 중에 또 한 가지는 바로 꿈을 통해서 임을 만난다라는 거. 이게 송미인곡의 또 특징이죠. 그런데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이 꿈속에서 임을 만났으나 서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지 못해요. 또 그것도 좀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석을 좀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대목 이제 가도록 하죠. 옥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세라. 옥처럼 고우신 얼굴, 형체가, 모습이 반이나마 늙어세라. 반 넘어 늙으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연세도 좀 많이 드신 것 같고 좀 힘들어 보이신다라는 거죠.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에 먹은 말씀, 그렇죠. 여기에 또 옥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세라의 주체는 자기가 아니라 바로 임이 됩니다. 미인. 마음에 먹은 말씀, 마음속에 품은 말씀을 슬가장 살자하니 실컷 아뢰고자 하는데 눈물이 발아나니 눈물이 계속 막 흘러내리니까 말이 늘어야 하며 옥황상제님께 막 하고 싶은 말은 막 많은데 눈물이 계속 나와서 그 말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죠. 꿈속을 통해서 임을 만나지만 임과 대화를 이렇게 진행하진 않는다라는 거. 그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해석입니다. 말인들 어찌하며 정을 못 다하니 정을 다 이루지 못하니까 목이조차 매어하니 목조차 매이니까 막 눈물 계속 나오고 막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막 목이 메어가지고 옥황상제한테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오련정 개성에 방종 맞은 닭의 울음소리에 잠은 어찌 깨뒀던고
자, 이때 바로 이 개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임과 나 사이의 어떤 재회의 방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맞은 닭의 울음소리예요. 닭의 울음소리는 바로 방해물이 되겠다. 그래서 꿈속에서 임을 만나가지고 참 오랜만에 만나서 자기의 품은 말씀, 그리움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런 또 말씀을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 기회를 바로 놓쳐버리는 거죠. 닭이 울어서. 물론 이제 시간의 경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해가 질 무렵에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잠깐 잠에 든 줄 알았더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새벽이 됐으니까 새벽닭이 운 것이다 라고 해서 시간의 경과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임과 나의 재회에 방해를 하는 방해물이다가 더 중요합니다. 어와 허사로다. 어와 헛된 일이로구나. 이 님이 어디 간고 나의 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그러니까 꿈에서 완전히 깬 거죠. 그래서 잠에서 깨서 봤더니 임면 사라져 버린 거죠. 결에 일어앉아, 잠결에 일어앉아,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어여쁜 그림제, 어여쁜 불쌍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어여쁜도 여러분들 해석 주의하시고요. 어여쁜 그림제, 불쌍한 나의 그림자가 날 좇을 뿐이로다, 나를 따를 뿐이로구나. 그러니까 이제 잠에서 딱 깨서 보니까 창문을 열었더니 창밖에는 임은 안 계시고 나의 그림자가 딱 보이는데 그 그림자가 불쌍하게 보인다라는 어떤 표현인 거죠. 차라리 쓰여디어, 차라리 사라져서. 자, 이 쓰여디어는 사라져서, 죽어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사라져서란 뜻인데 3인곡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차라리 쓰여디어 범나비 되오리라, 범나비가 되겠다, 호랑나비가 되겠다라고 하는 대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쓰여디어는 죽어서 나골이 되겠다라는 뜻인데, 사라져서 나골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불교적인 어떤 윤회 사상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골은 일종의 화자 자신이 되고 싶은 화자의 분신이 되는 거죠. 나골이나 되어이셔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님 계신 창 안에 그 달빛을 비추고 싶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을려의 어떤 하소연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낙구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낙구는 이 감녀가 위로하는 어떤 부분이 됩니다. 감녀가 이제 뭐라고 위로하는지 한번 봅시다. 각시님, 각시야, 달이야 커니와 달은커녕 달되지 마시고 구잔비나 되셔서 구준비가 되세요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달되지 말고 구준비가 되라. 이것도 이제 중요하고, 이 나골과 구준비의 어떤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오늘의 이제 송미인곡의 강의를 좀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자, 그럼 이 송미인곡의 마지막 부분에서 을려가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말미에 차라리 쓰여디어 나골이 돼가지고 임을 좀 멀리서 이렇게 비추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던 이제 감녀가 위로와 조언을 하면서 각시님 달은커녕 구준비가 되소서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녀가 말하는 구준비와 을려가 얘기하는 이 나골의 의미적 차이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먼저 이제 주된 화자인 을려가 말하는 이제 나골의 의미는 이 달은 멀리서 이렇게 임을 바라보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적인 측면에서 먼 거리, 멀리서 지켜본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감녀가 말하는 구준비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서 내리는 거잖아요. 비가 이제 내리면서 임의 옷을 적시기도 하고 또 피부를 적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내린다라는 어떤 거리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이제 어떤 태도와 관련지어서 해석을 해보면 멀리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인 어떤 태도인 거죠. 그래서 임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멀리서 이제 님이 잘 계시는지 이렇게 지켜보겠다라는 어떤 소극적인 태도이고요. 하지만 구준비가 되라라고는 감녀의 어떤 조언은
보다 좀 적극적으로 너의 존재를 좀 드러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각적인 이미지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보면 이 다른 시각적인 이미지만을 유발시키는데, 그런데 이 여러분들 그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뭐 거리를 나가보면 비가 내리는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 이렇게 내리는 그 소리도 들리죠.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와 청각적인 어떤 이미지가 유발이 되고, 동시에 이제 비를 맞으면 옷에 이렇게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피부에 비가 이렇게 떨어지면 촉각적으로 그 비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촉각적인 이미지, 이 세 개의 감각적인 이미지를 유발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 감녀의 조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바로 좀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너의 마음을 드러내라, 또는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리움이나 슬픔이나 어떤 한스러움 같은 다양한 너의 심리 상태나 감정을 님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려라 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 다음에 이 굳은 비 같은 경우에는 비는 이게 물의 이미지죠. 이 물의 이미지는 또 눈물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고요. 이 눈물의 이미지는 슬픔의 이미지 또는 한스러움, 한의 이미지를 또 유발시키는데요. 바로 이 굳은 비가 되라 라는 어떤 말 속에서 감녀가 을려에게, 을려야 너 옥황상제님 사랑하는 임에게 너의 어떤 슬픔과 한스러움을 좀 이렇게 보여드려, 이런 어떤 조언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저와 함께 그 송미인곡을 수업을 좀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긴 시간 동안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꼭 복습하는 좀 시간을 가지셔가지고 여러분들 고전 시가에 어떤 자신감을 갖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